대리운전의 발림이 울리자 피곤함에 젖어있던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새벽 2시, 역시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이제는 이 시간이 제게 가장 바쁜 황금 시간입니다. 저는 이진호, 49살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말이죠. 역시 1년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구나. 한숨을 내쉬며 대리운전 콜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분당까지 꽤 긴 거리의 운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3만 원은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 달려야겠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시작했을 때 누구도 베테랑 직원인 제가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규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많은 직원들이 떠나야 했고 저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49이면 아직 재취업이 가능한 나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번번이 탈락했고 간혹 면접까지 갔다가도 경력이 너무 많으시네요 라는 말과 함께 떨어졌어요. 그렇게 3달, 5달, 8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친구의 소개로 시작했어요. 일단 당장 돈이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저의 주업이 되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취객의 차를 운전하는 일이라니.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접어야 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 손님을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가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갈 거예요. 아내 서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문자죠. 보험사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서영은 요즘 들어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특히 남편인 제가 실직한 이후로 그녀가 가정의 주수입원이 되면서 일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늦게 들어가면 항상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라도 준비해 두던 서영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가끔은 그녀의 차가워진 태도가 단순히 바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실직한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약간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대리기사님, 분당으로 가주세요. 네, 고객님. 차 키 주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의 외제차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 내부의 가죽 시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때 저도 이런 차를 살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차를 대신 몰아주는 신세가 되었네요.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의 손님은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술에 취했음에도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죠. 그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서영의 방에서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각자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제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했고 저 역시 그녀를 깨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반짝였어요. 언제부터 우리 부부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제가 실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그리고 서영과도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피곤함에 젖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벌써 서영은 출근했을 시간이고
아이들은 등교했겠죠. 거실로 나가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요. 데워 먹어요. 오늘은 회식 있어서 늦을 거예요. 단 몇 줄의 메모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실감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함께 먹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시간에 맞춰 따로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김치찌개를 데워 먹으며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낮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대리운전을 할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49살 중년 남성에게 열려있는 문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몇 군데 이력서를 보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들렀어요. 중학생인 아들 민준이와 초등학생인 딸 수아는 아빠가 학교에 나타나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웬일이에요? 오늘 일 안 해요? 수아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너희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이들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며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인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요? 요즘 엄마 거의 못 봐요. 민준이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엄마가 지금 중요한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해서 그래.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영이 정말 일 때문에 늦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차 안에서 대기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영에게 연락해보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회식 중이야? 응,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짧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으니 정말 회식 중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서영의 목소리가 약간 긴장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밤 11시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여자, 서영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식이라더니 단둘이 있네? 그들을 지켜보는데 남자가 자연스럽게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이는 몸짓이었어요. 서영은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들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단순한 고객일까? 아니면 다음 날부터 저는 서영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자주 메이크업에 신경 쓰고 향수도 바꿨어요. 항상 늦게 들어온다는 핑계로 샤워를 하고 나서야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표정이 밝아지고 가끔은 몰래 웃으면서 답장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모든 징후가 한 가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 없이 서영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영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주중에도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중요한 고객 미팅이라며 외출이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걸면 대부분 지금 바빠라는 말로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어요. 그날 밤도 평소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앱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서 손님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좋은 콜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달까요? 호텔 입구에 도착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영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이전에 본 적 있는 그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라는 직업의식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기요, 대리기사님. 그 남자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기다리던 손님이었던 거죠.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 아내와 그녀의 남자가 저를 모른 채 대리운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어디로 모실까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어두운 밤이라 그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둘 다 꽤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제가 길 안내할게요. 남자가 차 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저 희죽희죽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선물해 준 적 없는 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어요. 그리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도 작동 중인지 확인했죠.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강 이사님. 서영의 목소리가 뒷좌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높고 명랑했어요. 나도 즐거웠어, 서영 씨. 이번 주에도 또 만나자고. 그때는 내가 더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 남자의 말에 서영이 낄낄 웃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떨려왔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덕분에 우리 부서 실적이 크게 올랐어요. 모두 강 이사님 덕분이죠. 내가 도와준 건 서영 씨의 능력을 알아봤기 때문이야. 앞으로도 우리 관계가 좋게 유지되면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에서 은근한 암시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이 일하는 보험사와 이 남자 사이에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것은 분명했습니다. 차가 남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함께 들어갈래? 라고 물었지만 서영은 오늘은 그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남자는 아쉬워하며 내렸고 저는 서영을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온 길 내내 침묵이 이어졌어요. 서영은 제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한 채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서영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걸어갈게요. 네, 고객님. 서영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려 잠시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어요. 괴로움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녹음된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잠든 척했어요. 서영은 샤워를 하고 나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평소처럼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컴퓨터에 녹음 파일과 블랙박스 영상을 옮겼습니다. 증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서영과 강 이사라는 남자는 여러 번 이번 주에도 또 만나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뜻이었죠. 게다가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서영은 이 남자의 도움으로 회사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킨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며 자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강 이사, 도대체 누구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일하는 보험사와 연관된 기업들을 찾아보았어요.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드디어 그 남자의 정체를 찾아냈습니다. 강태우 대형 건설회사의 재무이사였어요. 그 회사는 서영의 보험사와 최근 대규모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 서영이 말한 중요한 계약이 바로 강태우의 회사와 맺은 단체 보험 계약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영과 강태우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저는 서영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자는 동안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은 최근에 비밀번호를 변경했더군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아이들의 생일 조합으로 된 새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영과 강태우는 최소 3달 전부터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호텔 이름과 시간이 적힌 메시지들, 달콤한 말들,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중요한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서영의 통화 기록과 위치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정말 자주 강태우를 만나고 있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여러 호텔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배신했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당장 서영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추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어요. 서영의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태우는 단순히 서영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을 넘어 그녀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얻고 있었어요. 대형 보험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기 위해 서영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회사 기밀 유출까지 있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서영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면 그녀는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의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가 서영에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아이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직장을 잃고 법적 문제에 휘말린다면 결국 우리 가족 모두가 고통받게 될 거라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자녀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와 수아는 이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부모의 갈등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며칠간 더 조사한 결과 강태우와 서영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깊었어요.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심지어 서영은 강태우에게 우리 가정의 문제점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직한 이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 그리고 서영이 얼마나 능력 없는 남편에게 실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내는 저를 능력 없는 남편이라고 다른 남자에게 평가절하하고 있었어요. 그 배신감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영의 메시지에서 결정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서영은 중요한 세미나를 핑계로 저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강태우와 이틀을 보낼 계획이었죠.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영과 강태우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영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파악했어요.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했고 통화 기록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하는 행동은 피했지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서영은 강태우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고급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서 서영이 보험사의 내부 정보를 강태우에게 넘기고 있다는 증거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 회사 정책 위반이야. 서영이 소속된 보험사의 내부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직원들이 회사 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특히 고객사와의 계약 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서영의 행동은 분명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서영을 추궁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과 강태우의 관계가 드러나면 둘 다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서영은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강태우 역시 자신의 회사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회사 내부에서도 이 사실이 퍼지면 그녀의 커리어에도 치명적일 거야. 이런 상황을 이용해 서영을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정교한 계획을 원했어요. 감정적인 복수보다는 정의로운 결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영의 회사 홈페이지에는 내부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곳을 통해 서영과 강태우의 부적절한 관계와 정보 유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서영이 정말로 강태우에게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강태우의 깸에 넘어간 피해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태우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죠.
대리운전 기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의 단골 술집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예상대로 그날 밤 강태우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불렀고 제가 그 콜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쪽으로 가주세요. 강태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영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술김에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요즘 일이 잘 풀리네요. 좋은 여자도 만나고. 아, 그러세요? 여자친구를 만드셨나 보네요. 뭐, 여자친구라기보다는 좋은 정보통이라고 해야 할까? 강태우의 말에 제 손이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떤 여자에 대해 자랑했어요. 어떻게 그녀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계약을 따냈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쉽게 넘어왔는지. 남편은 대리운전 기사라던데 정말 한심하죠? 그런 남자 두고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는 걸 보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태우는 명백히 서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서영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하고 있었죠. 그 여자분도 참 불쌍하네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강태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불쌍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선물도 받고 그리고 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영은 강태우에게 그저 이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태우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서영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정 상황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강태우가 제공하는 화려한 삶에 현혹되어 자신의 가치관까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어요. 먼저 서영의 회사 내부 제보 시스템에 정보를 올렸습니다. 강태우와의 부적절한 관계, 내부 정보 유출 증거, 그리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했다는 정황까지. 물론 제 신원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다음으로 강태우의 회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제보를 했습니다. 그가 서영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영과 대화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그녀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아이들을 위한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아이들의 양육권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으니까요.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서영에게 직접 대면할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제보를 한 지 3일 만에 서영의 회사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영과 강태우의 관계와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갑자기 회사에서 호출을 받고 당일 급하게 귀가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주말 동안 친척 집에 보냈고 중요한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제는 서영과 직접 대면할 때였습니다. 서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심각함을 느꼈는지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어. 서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강태우라는 사람과의 관계도 알고 있어. 이 말에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침을 삼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강태호는 그냥 중요한 고객일 뿐이야. 거짓말 그만해. 너희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내가 그날 대리운전 기사였어. 이 말에 서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너희의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의 장소까지 다 알아. 내가 회사 정보를 그에게 유출한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을.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였어? 회사에 제보한 게? 그래, 나야. 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저를 배신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다니. 서영아, 내가 아니라 내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20년 결혼 생활, 두 아이. 이 모든 걸 버릴 만큼 그 사람이 중요했어?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널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가 제공하는 정보와 몸뿐이야. 난 그와 직접 대화해봤어. 뭐라고? 그가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 내가 그를 태웠어. 그는 자랑했지. 대리운전 기사 남편을 둔 한심한 여자에 대해. 이 말에 서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비로소 깨달음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난 그냥 외로웠다고? 내가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넌 이해 못해. 난 늘 인정받고 싶었어. 넌 실직하고 대리운전이나 하면서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서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에는 제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다니. 난 매일 노력했어. 하지만 49살 중년 남성에게 세상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대리운전이라도 했어. 밤새 일하면서도. 서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어요. 지금 널 기다리는 건 회사에서의 해고와 법적 문제야. 회사 정보를 유출한 건 심각한 계약 위반이니까. 이 말에 서영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는 듯 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내 커리어가 망가져. 내가 그걸 먼저 생각했어야지. 너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제발 날 용서해.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 하지만 동시에 저를 깊이 배신한 여자이기도 했죠. 용서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회복하기 힘들어졌어. 서영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일단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저는 침실로 가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와 상담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이혼 합의서야.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잠시 휴직을 권고받았다고 했어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근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나 회사 동료들과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조금 더 친척 집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부모의 이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결정이 났어. 해고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감은 숨길 수 없었어요. 강태우는 그도 내부 감사를 받고 있대. 계약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조사 중이래. 서영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지만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진호야, 난 정말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넌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비밀이 유지될 거라고? 제 질문에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겠죠. 언젠간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난 그냥 외로웠어. 내가 실직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잖아. 넌 계속 우울해했고 나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때 강태우를 만났고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우리 가정을 희생시킨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난 정말 이기적이었어.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는 이 순간에 어울리는 배경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읽어봤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은 공정해. 너무 가혹하지 않았어.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주양육자가 되고 내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했어. 그게 맞다고 생각해. 서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할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에요. 넌 아이들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새 직장을 구하면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고 난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아버지 역할을 할 거야.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도 제 결정이 아이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영향만 주길 바라니까.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강태우에 대해 그는 정말 널 사랑하지 않았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는 나를 이용했을 뿐이야. 내가 바보였지. 내 회사에 제보한 게 나라는 사실도 알았을 거야. 화나지 않아? 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화날 자격이 없어. 내가 내게 복수한 건 당연한 거야.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단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을 뿐이야.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이런 전력으로는 쉽지 않을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영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고마워, 진호야. 넌 항상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했다면 이런 결말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다 실수했어. 다만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 진실을 말해야 해. 물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비로소 수용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호야, 우리가 이렇게 끝날 줄은 정말 몰랐어. 20년 전 결혼할 때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지.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픔과 배신, 그리고 후회로 얼룩진 과거를.
강태우와는 연락하고 있어?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회사에서 조사받기 시작하자 그는 연락을 끊었어. 마지막 문자에서는 너 때문에 곤란해졌다는 말만 남겼지. 역시 그런 사람이었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가 정말 날 진심으로 대한다고 믿었어. 서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이혼 후에는 어디서 살 계획이야? 친언니 집에 잠시 머물다가 새 직장을 구하면 작은 집이라도 구할 생각이야.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으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서히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제 판단을 흐리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을 데려올게. 함께 이야기하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닌 아이들의 부모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비록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서영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강태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결국 그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것이겠죠.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해했어요. 15살의 그는 이미 어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반면 수아는 많이 울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부모의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아빠,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어? 수아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수아야,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우리 둘 다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난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정의 가장 아픈 결과였어요. 하지만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났습니다. 서영과 아이들이 그곳에서 계속 살기로 했거든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가구도 몇 개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리운전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낮에는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과 지식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기로 결심했거든요. 컨설팅이나 교육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력서를 보고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대표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제 경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진호님, 솔직히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우리 회사는 지금 경험 많은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잘 진행되었고 결국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는 예전 직장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새 직장에서의 첫날,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민준이와 수아는 아빠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듯 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서영과는 아이들 문제로만 연락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서영은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어쩌면 그녀에게도 이 이혼이 필요한 변화였던 걸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작은 승진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직한 남편이나 대리운전 기사라는 레이블에 저 자신을 가두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질 높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특히 민준이와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그는 종종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처음에는 아빠랑 엄마가 헤어져서 너무 화났어.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아빠가 더 행복해 보여. 민준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인다니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말로 제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그래,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변화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 같아. 서영과의 마지막 대화는 아이들의 여름방학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우리는 예전과 달리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진호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는 의미 없어.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더 큰 실수를 하고 있었을 거야. 강태우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이용당하면서.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더 이상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잘 지내?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정말 잘 지내. 특히 민준이는 요즘 당신을 정말 존경하는 것 같아. 아빠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섰다고 자랑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지난 고통이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좋은 소식이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제 앞에 펼쳐진 미래처럼 말이죠. 한때는 배신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함과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던 밤, 아내와 다른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너질 것만 같았던 상황이 결국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죠. 작은 원룸 창문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아픔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이다.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찾은 저의 새로운 하루가 말이죠.